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월 평균 60만 원 생활비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습니다. 회 전문 인사 공방도 펼쳐졌는데 여당은 황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2월 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서울의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합리적 판결이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이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과 함께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태 이후 당 수습책과 쇄신 방향, 그리고 부동산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 관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후보자는 월 생활비 60만 원 논란과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는데요. 야당은 황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문체부 장관직에 적합한 인사라며 옹호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질이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황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의 소위 캠코더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황 후보자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인데 여당은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인사가 장관으로 제격이라며 황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언론 담당 행정관과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역임한 황 후보자의 소통 능력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일축했습니다. 특유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해 오셨습니다. 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는 데 매우 필요한 경력이자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간, 국민 간 소통을 강조하신 분이 장관 후보자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소셜미디어를 다 폐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소통입니까? 도덕성 논란도 집중 제기됐습니다. 황 후보자는 월 가족 생활비가 60만 원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지출은 한 달에 300만 원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모든 생활비를 다 빼고 그러니까 저희 카드 지출만 남은 거거든요. 월 60만 원으로 생활하기 힘들다. 아니면 생활할 수 있다. 예. 그만 말씀해 주시면 실제 그 기준으로 보면 저도 한 300 쓴 겁니다. 네네. 예, 그 보통 생활비 기준으로. 네. 근데 저희가 소득 신고할 때 생활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용역 보고서를 번역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다는 의혹은 카피킬러 검증 결과 유사도가 5%에 불과하다며 표절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본회의에 불참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데 대해선 사과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나 봅니다. 네, 그래도 그 본회의에 불참하시고 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오로지 어떤 사과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이렇게 사과도 올리고 많은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조사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관련 질의에선 황 후보자는 K브랜드 확산, 신한류의 확대 등을 위해 문화뉴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추가 예산 확보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위는 내일 황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적격을, 야당은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현안인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들어보기 위한 자리인데요. 현재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주제로 열린 국토위 공청회.
쟁점은 연약한 집안을 보완하는 기술적 어려움,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먼저 집안 공학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입지 선정 절차를 충실히 거쳐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서 해안 매립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공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관련 학자와 엔지니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덕도는 10여 년 넘게 항공 수요 조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선정된 곳이고 연약 집안은 최신 기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가덕도는 수심이 17m 정도이고 그 아래에 45m 정도의 연약 집안이 있는데 그 아래는 안반이 있습니다. 부등 치마라든가 이런 문제는 슬기롭게 현재 발달된 그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찬성 측은 가덕 신공항을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세워 부산을 세계적인 물류 거점지대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반대 측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입지 선정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가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특정해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토위 위원들 간 찬반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에 힘을 보탰고 과거 정치적인 문제로 또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로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방식대로 행정 절차에 맡겨서 이 입지를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견해가 엇갈렸는데 특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타당성 없이 조사 없이 바로 건설하자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정말 이 비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그 미친 의사결정에 우리가 그대로 순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도시의 골격, 도시의 미래 비전을 좀 더 새로이 설정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로 이 가덕도 우리 신공항이 문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비전과 함께 이렇게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이런 특별법안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7일부터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내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 여야 지도부 모두 가덕 신공항 건설을 약속한 만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펼쳐질 서울과 부산에서 오늘 정치권이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실현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심의 분수령으로 불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올 들어 세 번째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만들겠다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또 가덕 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는 되돌릴 수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가세했습니다. 김영춘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에 착수했다면 이미 완성됐을 거라며 국민의힘은 부산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해 사죄부터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서울에서 민생 현장 방문에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인 애랑원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화두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마련을 통해 여당과 차별화에 나선다는 전략입니다. 또 그 미혼모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회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정부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잘
나경원, 오세훈 등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각각 서울 중구의 서울중앙우체국, 송파구 가락도매 시장에서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의 단일화를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재개발 사업 지연으로 노후화 문제를 겪는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는 노후 원전이 야기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인데도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자료 인멸을 주도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깊숙이 관여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우리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지. 검찰을 향해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도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정책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는 여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각 당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전략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부산을 잇따라 방문을 했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인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속 민심을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에 2차례나 부산을 방문했고 오늘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또 방문했습니다. 보통 최고위원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거는 많은데 원내대책회의를 현장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만큼 민주당 지도부에서 부산 민심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2월 국회에서 다시는 오락가락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변창흠 장관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 영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전 타당성 조사는 최대한 단축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공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이어서 이슈를 먼저 선점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국민의힘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병길 의원은
가덕 신공항과 부산 엑스포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선거용이 아니라 부산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부산 엑스포 특별법도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쟁점이 야권 단일화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단일화 진행 중인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네, 오늘 3차 실무 협상에서 합의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엊그제 양측은 다음 달 1일에 단일 후보를 내기로 했고 최소 2번 이상 토론을 하기로 이 큰 틀에서 합의를 했었는데요. 이 토론의 시기를 놓고 그동안 계속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금 전 의원 측이 설 연휴 전에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안 대표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결국 설 연휴 이후에 토론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양측은 TV 토론을 2번 하기로 했고 첫 번째 토론은 오는 15일, 두 번째 토론은 2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1차 토론 주제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대안, 2차 주제는 서울시 비전과 정책으로 정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단일화 이 승패가 갈릴 텐데요. 양측 모두 설 연휴 기간에 치열한 토론의 준비를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3월 1일에 단일 후보를 이제 확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는 날과 같은 날이거든요. 그렇군요. 현재 제3시대 단일화 논의가 이 단일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계 개편 가능성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공통된 주장인데요. 이 안 대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야권 정계 개편의 계기나 중간 단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금 전 의원은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새로운 야당을 창당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두 후보가 말하는 정계 개편이 이 기본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3지대 단일화 결론은 다음 달 1일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다음 달 4일에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하는데 이 단일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범여권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됐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단일화인데요. 앞서 이 우상호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제안했는데 박영선 후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선 이 김진애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을 누르고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이 김 후보는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민주당에서 후보 단일화 일정과 방식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단일화의 실패에도 완주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네. 이게 선거법에 따라 이 선거일 30일 전, 그러니까 3월 8일까지는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김 후보가 사퇴하게 되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슈 분석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김희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언론개혁 입법 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홍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이나 포털도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언론상생 TF가 인터넷상의 가짜뉴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과 포털, 1인 미디어 등을 포함시키기로 한 겁니다.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TF가 선정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6대 언론개혁 입법 과제 중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는 것인 만큼 과잉 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언론 길들이기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명분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도라는 겁니다. 합법과 제도적 절차를 가장해서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언론 방송을 탄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 추진은 영구 집권을 위한 여론 통제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언론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국토부에서 3월 입법과 시행을 원하고 있는데 야당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월 4일 이후에 매입한 주택에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도록 한 것이 재산권 침해란 지적에 대해서 분양권은 추가적인 혜택으로서 위헌이나 위법이 아니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판사 탄핵 거래 의혹 등을 해명하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서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 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해 모든 의혹을 국민에게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법원장의 출석을 막는다면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였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밤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공식 방문길에 오릅니다. 박 의장은 아랍에미리트 연방평의회 사크르 고바시 의장을 시작으로 바레인 상하원 의장단과 만나서 아랍권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의 한국관 설치와 한국 보건 의료 시스템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진출 등 현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입니다. 설 당일인 12일에는 파병 10주년을 맞은 아크 부대를 찾아서 우리 장병들을 격려할 방침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9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서울에서 결혼하고 출산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해주겠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가 이런 공약을 내놓은 이후에 상대 후보들의 집중 견제가 뜨겁습니다. 특히 같은 당의 오신환 예비후보는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에 빗대서 나경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 나 후보가 오늘 쿨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공약을 자세히 안 읽고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그리고 신혼 부부에게 이자 지원 혜택을 드린다는 것이고요.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 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기가 되면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나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나경영이 돼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황당한 공약이라면서 자신을 나경영이라고 비판한 것은 공약의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청년이 토지 임대 부주택에 들어가 살다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최대 이자 지원의 합계액이 1억 1,700만 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나 후보는 비혼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남자도 여자도 집 고민이 크다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걷어내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진짜 보수라고 자처하고 있는 나 후보가 허경영 대표와의 비유를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보수 진영은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퍼주기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기 때문인데요. 나경영이 돼도 좋다면서 복지 공약에 승부수를 던진 나 후보. 과연 서울 시민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보편적 복지인 전 국민 기본소득을 자신의 간판 복지 정책으로 연일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는 인물이죠.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 최근 여권 내에서는 이에 비판과 견제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이 지사의 탈당설까지 거론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해서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좀 저 인간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 극히 소수고요.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그분들이 압도적으로 저를 응원하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
여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은 2005년부터 16년간 계속 민주당원인데 왜 탈당하느냐고 반문한 뒤 극히 소수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사는 민주당뿐 아니라 친문의 지지도 압도적으로 받고 있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당내 다른 주자들의 견제일 뿐이란 건데요. 실제로 이 지사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견제 수위는 점차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가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서 당내 586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 지사를 전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임 전 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탈당설을 일축한 이 지사는 교황께서도 기본소득을 지지했다며 오늘도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모두의 공격에도 꿋꿋하게 정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이재명 지사. 과연 민심과 당심을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시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 앞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가덕도 신공항 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현 국제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에 집중한 모습이었는데요. 부산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현장에서 원내 대책회의를 가졌고요. 또 서울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참석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만큼 현재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사활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덕 신공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고 또 840만 부울경 주민들의 염원이 달려있는 그런 경제공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 기간 중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것이 예정되고 특별법은 이제 지난 정부들처럼 다시 뒤집거나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이 되도록 또 2030년 엑스포 전에 가덕 신공항이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가덕 신공항은 기정사실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그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의 지지도가 여당이 앞섰다가 최근에 다시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그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지역의 민심과 분위기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부산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야당이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심을 볼 때는 오늘 당장의 순간을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 동향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 여당과 야당의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최근 몇 달을 봐도 그런데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여당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도 가덕 신공항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수가 가덕 신공항을 원하시고 또 여당이 가덕 신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그런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이슈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또 야당의 경우에는 후보들 간의 경쟁이 너무 심화돼서 좀 비난을 많이 한다든지 또 야당 정치인들과 부산 건설업자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의심 여러 다른 사안도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그 여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부산시장 선거 전에 분위기가 더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야당이 조금 더 우세하다는 뜻인가요? 야당이 우세했는데 그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여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위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이제 열렸잖아요.
네. 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에 문제점이 있다. 또 정치공황 추진을 멈춰야 한다는 그 비판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예, 저는 경제공황, 정치터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덕신공항의 경제 효과, 생산 부가가치, 일자리 이런 수치는 이미 다 보도가 되었고, 그 이상의 물류, 혁신 산업에 관련 효과까지는 처음에는 부산에 몇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 거의 모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 경제공황이라는 사실은 팩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는데 6조에서 8조 정도의 돈이 드는데 부산을 전 세계와 연결을 할 수 있는 반면 한일 해저터널은 100조에서 200조가 드는데 부산을 일본의 규슈 한 지역만 연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효과보다 더 드는 해저터널이야말로 정치터널이고 경제공황, 정치터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부산역 앞에 가셔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덕신공항 대 외구터널 이런 현수막이 누가 거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걸려 있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정치공항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고 정치터널이지 경제공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전혀 모르는 이런 해저터널 언급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취소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공항이 아니라 정치터널이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정부 측과도 현재 호흡이 이렇게 썩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돼도 사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렇게 당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조율이 안 된 건가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들도 좀 많이 화를 내셨는데 사실 네. 이거는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법에 기반해서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의 원론적인 발언이었고 특별법이 통과되면은 국토부도 그에 맞춰서 가덕신공항 건설에 속도감 있게 나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믿고 있고 또 동시에 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 기간 중에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이 특별법 안에 앞으로 특별법 통과된 다음에 건설에서 이제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것까지 특별법에 넣어가지고 법으로 가덕신공항 유치가 2030년 엑스포 전에 건설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과 충분히 이제 조율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2월 국회에서 가덕도 특별법, 신공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걸 관철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재현 가덕도 신공항 특위 위원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최근 연이은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의당이 비대위를 꾸리고 상황 수습과 쇄신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는데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창당 이후 이제 최대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의당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의원님께서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현재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고 또 수습을 위한 대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국민들께 염려와 실망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원들도 이제 많이 실망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망연자실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의당이어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위는 지금 이 사태를 잘 수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있는 당원들을 잘 추스려서 다시 당이 좀 정말 그 필요한 곳에 민생을 살피는 그런 곳에 좀 다시 매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기 당 대표 선거를 네. 뭐 잘 치르게 하는 거 이런 일정을 가지고 좀 뭐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성평등 문화와 관련해서는 다른 정당의 뭐 어떤 정당하고 다르게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런 문화들이 혹시 있지 않는지 그래서 좀 그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좀 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조직을 좀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된 뭐 대책들도 좀 내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아까 좀 네. 이 비대위가 좀 더 이 쇄신을 위한 방향 꾸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많이 청취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에 이 여성과 남성들이 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고 입장차가 좀 다른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40, 50대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40, 50대가 느끼는 것과 20, 30대가 느끼는 이런 그 세대 간의 입장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이게 갈등으로만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런 입장 차이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뭐 당이 여러 차례 이제 위기들을 겪으면서 당이 전면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이런 그 공론의 장 모든 것을 좀 드러내놓고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의당이 이제 지난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한 것처럼 실제로 당원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의미있이 정책을 좀 만들어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계실 텐데요. 그 쇄신한 논의와 이제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차기 지도부 선출이잖아요. 네. 대략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도부 선거를 언제쯤 하겠다 공론화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런 당의 상황들을 잘 수습하고 당원들의 좀 그 힘을 모아나가고 또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아우르는 이런 게 필요한데 다만 이제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일단은 당원들한테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비대위 내부적으로는 어느 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수습을 한 이후에 아마도 그 보궐선거 이후가 차기 지도부 선출의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 이제 보궐선거 말씀을 하셨는데 당 비대위가 이제 꾸려진 이후에 이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그 무공천으로 결정을 이제 한 건데요. 예비 후보들이 당시 이제 이미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하던 시점이라 그 결정이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결국에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결정을 한 배경은 어떤 건가요? 일단 그 당이 이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민생을 극복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 뭐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정말 안전한 주거 그리고 실제로 주거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현실 문제 그리고 이제 젠더 성폭력 문제로 이제 발생한 선거이기 때문에 젠더 이슈를 좀 뭐 제대로 논의하는 자리 이런 정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시기에 정의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 우리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 앞에서 우리 잘못을 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정의당이 꼭 대변해야 될 코로나 민생 위기에 힘들어하는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문제나 부동산 문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그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긴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그래서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할 기회 자체를 오히려 내려놓고 무공천함으로써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더 다수여서 무공천을 하게 됐고요. 정말 늘 우리가 정치가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깊은 고민으로 해서 무공천에 대해서 이제 70%가 넘는 당원 전국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해서 무공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기에 요즘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류호정 의원의 수행비서 해고 논란도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보좌진들은 류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 여러분께 이런 염려까지 끼쳐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 내에서는 이제 이게 지금 당기위에 제소돼서 당내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다만 류 의원이 비소와 관련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좀 약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좀 이후에 좀 당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판의 여지는 있지만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추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이제 지금 이 문제로 저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아마 이 국감이 끝나고 나면 늘 비서진과 관련돼서 과반 이상이 교체되고 이런 다른 정당들의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사회나 노동계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어불성설이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정의당은 이제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를 했고, 의원님은 묻지마 부동산 공급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이제 벌써 이번에 지금 대책이 25번째 대책인데요. 이제 실은 집값을 잡아야 서민들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은 104%가 공급돼 있는데 실제로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43%인데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는 실제로 부동산의 불로소득, 그다음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당장 올해가 정부 1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보더라도 그 전에 어떤 정부보다 이 주택 물량을 많이 공급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마치 주택이 물량이 부족해서인 것처럼 막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건 중요한 저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투기를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초창기에 제대로 그 억제 정책을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인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 근절 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투기 근절 정책을 하지 않는 한 실제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가질 기회는 없을 것이다. 9억, 10억 이렇게 넘는 최저임금 수준 3,5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이 9억짜리, 10억짜리 이렇게 살기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로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투기 억제 정책을 좀 더 강하게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또 코로나19 관련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고통도 현재 한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과 이 법적 제도화 논의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정의당은 계속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뭐 정책들을 내왔는데 특히 이제 매번 그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긴급하게 내놓는 정책이 아니라 어떤 단계에서 어떤 데가 집합금지가 되거나 그래서 영업을 못할 때 그럴 때 각각의 대처할 방안들을 매뉴얼화해야 한다라고 저희 정의당은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뭐 필요한 그 뭐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아예 집합 금지로 해서 영업 정지된 곳에 대해서는 네.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예, 임대료,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그 노동자 인건비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집합 금지는 아니지만 영업이 이제 뭐 시간이 줄어듦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이곳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특위를 좀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입법권까지 가지면서 필요한 입법들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매뉴얼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위를 통한 좀 더 세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네, 잘 알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선별과 보편을 이제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선별, 차등 지원의 입장인데 정의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정의당은 지난번에 이제 11월 달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제 21년 본예산에서 그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우니 본예산 통과하고 나면 바로 추경해서 실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각각의 영업 정지 또는 뭐 이 정부의 이제 이 감염병 조치에 따라서 각종 뭐 영업 제한이나 또는 영업 금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의 매뉴얼대로 좀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프리랜서 그다음에 실제로 뭐 플랫폼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예술인 노동자들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전국민 소득보험처럼 좀 더 또 그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은 또 한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는 정의당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수습 대책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강은미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기가 일시적으로 탁할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건조한 날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